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연휴 명절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명절 연휴 첫날에 과연 각 당이 받고 있는, 그리고 각 당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받고 있는 민심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까? 특히 오늘은 한강 벨트를 따라 펼쳐지고 있는 격전지에서의 현재 민심의 지표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명절 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국 전 장관 2심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2심에 상당하는 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동안 아니라고 우겼던 세월과 발언들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법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무언가 하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현 비례제도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도 얼마든지 비례정당 만들 수 있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5천. 동아일보가 오늘 이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천선, S&P 500 지수 5천선 눈앞, 새 역사 문턱에선 미 증시, 기업 81% 실적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랍니다. 미국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포인트 증시도 좀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100. 오늘은 숫자인데요. 조선일보 6면입니다. 소상공인 228만 명의 100만 원씩 이자 환급, 영세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좀 낮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간이과세 기준을 올려서 14만 명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잘 이 기사 살펴보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숫자 2. 경향신문 6면입니다. 2심에서도 2년 조국 전 장관 이야기입니다. 딸 장학금 등 이번에도 유죄였습니다. 1심, 2심 모두가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이대로 갈 가능성 크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조 전 장관 다른 길을 걷지 않은 길을 걷겠다라며 여전히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에 넘어서 오기를 부리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떻게든 나오겠다라는 말로 해석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이 비례제도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천 기준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오늘의 시사상식 용어. 오늘은 IPO. 어떻게 기사화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상장하면 4배다. 가족 계좌 총동원 휴대폰 3개씩 들고 공모주에 청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 약자자 IPO. 일정 규모 기업이 상장 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 공매입니다. 야, 이게 무조건 대박이다라고 몰리고 있다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조건 4배, 무조건 10배, 무조건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설 연휴 첫날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신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마포을에 살고 계시고 광주의 딸이죠.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전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절 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모두 다
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성길에 현장에서 귀성길 인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설 명절 인사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민심은 어떨지도 오늘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색적인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참모들과 노래 합창으로 설 인사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명절 인사 중에 노래를 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대 어깨 위로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광삼 변호사님, 대통령이 노래를 좀 하시죠. 대선 후보 때도 이승철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대통령의 명절 인사 중에 이렇게 합창 인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랬던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저도 뭐 상당히 신선한 파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설 인사를 할 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의 상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설 인사한다고 하면 대부분 국민들은 안 봐도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일단 선곡부터 좋았다고 봐요.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사실 이제 뒤에서 노래하는 합창단이 어디 외부 합창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용역 아닙니까? 외부 용역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합창단을 데려다 쓴 게 아니고 사람 부른 게 아니라 그렇죠. 참모들이에요. 그렇죠. 오, 그 따뜻한 손이라는 합창단을 결성했다고 그래요. 노래들 잘하시네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또 단장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뭐 노래 제목도 좋았는데 의외로 제가 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아메리칸 파이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long time ago. 그래서 이제 신선한 좀 충격이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저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성을 좀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일방통행이다, 불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런 형식의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로 뭐 윤 대통령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야 대표들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도 또 흥미로운 게 이 서울역과 용산역을 각각 택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에서는 뭐 경부선, 그 용산역에서는 또 호남선, 또 남행열차가 내려가기 때문에 각각 이제 주요 지지층들이 좀 더 많이 환호할 법한 장소를 택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역,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 때가 되면 양당이 동선이 안 겹치게 사전에 아마 협의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민주당은 아마도 용산역을 더 자주 가고 국민의힘은 이제 서울역, 경부선, 서울역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도 저 행사에 여러 번 현역일 때 참여를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이 귀성객들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방해도 되고 영상에 찍히는 걸 그분들은 싫어하거든요. 일반 그 시민들은 영상에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죠. 이제 정치인들 네. TV에서 보던 정치인들 막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반가워는 하면서도 또
특히 젊은 층들은 약간 아유 또 사진 찍으러 왔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이게 효과가 있나 싶으면서도 뭐 또 그 양당이 예. 때마다 또 뭐 연례 행사처럼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네. 안 하면 또 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또 한쪽이 또 안 하니까 국민들이 또 따라서. 계셔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 좀 해보셨어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예, 용산역에서도 하고 대변인도 또 두 차례나 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때로는 서울역에서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번 우리가 용산만 가지 말고 또 서울역도 가자. 왜냐하면 서울역에서도 광주 송정역 가거든요. 맞네요. 광주 예, 송정역을 예. KTX가 가기 때문에. 예, KTX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 때로는 뭐 추석 때는 용산역 가고 또 설에는 서울역 가기도 했었는데 저 모습 보면서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 피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또 대놓고 면전에서 또 이렇게 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왜 왔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반기는 분도 계시는데 또 저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얼굴도 안 보이네 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말이야. 정치인, 그, 예. 김유정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 달더니 얼굴도 안 보여 요새. 이게 사실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민주당은 왜 안 보여, 뭐 국민의힘은 왜 안 보여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래도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양당 모두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원구의 한 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했는데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등이 저거 일부러 얼굴에 연탄재 묻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번엔 이준석 전 대표가 던땡 도넛을 일부러 들고 다닌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더니 이번엔 연탄재인 셈인데요. 그 모습 보시죠. 저 주시려고 삶으신 거예요? 네, 주세요. 경기가 풀려서 살기 좋으면 좋죠.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좀 잘 도와주세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대표님도 연탄 좀 실어주실게요. 같이 갈까요? 예, 같이 가는 게 조금 가보죠. 예, 예. 올해 선물이 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저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당에서 명절 때마다 주요 관계자들에게 보내던 명절 선물을 보내지 않고 그 예산으로 연탄을 구매해서 연탄이 필요하신 우리 시민들에게 동료 시민들이죠. 동료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이제 복당했으니까 민주당이죠. 민영배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러 연탄 화장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쇼란 겁니다.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라는 티 나도록 동료 시민도 없는 연탄 나르기마저 정치적 쇼다라고 민영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옆에서 누가 일부러 묻히기도 하고 저게 사실은 뭐 우리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전 부원장 나와 계신데 사실 연탄 봉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은 얼굴에 불가피하게 연탄재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목장갑으로 연탄을 들고서 또 날은 추운데 얼굴엔 땀이 나거든요. 산길을 이제 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장갑의 손등으로 얼굴을 닦다 보면 이게 묻기도 한데 민영배 의원은 저게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 저걸 말이야 그냥 안 묻히고 해야지 일부러 묻히고 저거 쇼한다라는 의혹인데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략적으로.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을 보면 좀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누가 공유해가지고 같이 봤었는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얼굴에 연탄재가 좀 묻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네. 연탄재가 한 명도 안 묻어 있는 사진이 돌았었어요. 이번 연탄재 관련돼 가지고. 네, 다른 사진에는 뭐 다른 분도 많이 묻어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사진만 특히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연탄재가 묻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네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이제 좀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네.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지금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연탄재를 나른 것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의도적으로 저거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 뭐 연탄재 좀 더 묻고 덜 묻고가 예. 그 우리 무슨 시인의 말처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연탄재 가지고 뭐 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좀 사소한 비판이고 사소한 좀 비판? 큰 의미는 없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약간 저 비판이 좀 이렇게 쓸모 있는 비판입니까? 아니면 저 쓸데없는 비판입니까? 쓸데없는 좀 이제 뭐랄까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좀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양당의 좀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좀 뭐 이런저런 네. 과한 비판도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좀 이런 비판은 자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연탄 봉사를 한 게 사실인데 연탄재를 왜 더 묻혔냐 이건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좀 누군가가 싫으면 모든 게 다 싫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건지 아니면 민영배 의원께서 정말 아니 굳이 저렇게 뭐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한다는 건 아니야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탄 봉사한 건 사실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예전에 한번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땡 도넛을 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한동훈 집에서 법무부 과천청사까지 다 찾아봤는데 던킨 도넛 매장이 없던데 이거 보여주게 하려고 일부러 들고 간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서울역에서 산 걸로.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민영배 의원의 이번 지적? 거의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이제 잡히는 것이 안테나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 막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니까 이제 저런 사소한 거라도 한번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탄 배달했잖아요. 네. 그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쭉 풀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거 연탄 나르려면 여기에 연탄도 묻혀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묻혀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왼쪽 밤과 오른쪽 밤에 묻어 있는 것은 제3자가 묻혀준 거예요. 제3자가 묻힌 거다. 근데 오른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설사 연탄 배달하면서 좀 묻히면 어때요? 그런 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런 건 좋은 쇼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네. 연탄 배달이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해라. 뭐 그런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봉사를 하러 간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이제까지의 어떤 연탄 봉사는요. 대표로 해서 국회의원들 가면 그냥 형식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연탄 배달 자체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냐면 대사관이나 그런데 명절로 선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쓸데없는 선물이에요. 당원 당비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7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이걸 한 7만 장 정도를 연탄을 사서 요즘이 연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연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연탄을 떼는데 이제 곧 봄 돌아오잖아요. 연탄이 거의 떨어질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탄 사지 못해서 힘들 때인데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연탄을 배달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연탄 배달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지. 연탄 배달 과정에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일부러 뭐 쇼를 하기 위해서 볼에다가 연탄을 터치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흠을 잡는 것은 너무 졸렬하다. 졸렬하다. 너무 그릇이 뭐 거의 주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릇이 주먹만도 못하다. 상당히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릇이 주먹만도 못하다. 굉장히 좀 속 좁다 뭐 이렇게 뭐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견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저거는 진수희 장관님. 저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역으로 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만 더 키워. 아니 이건 무슨 부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 쓸데없는 지적질을 통해서 네. 오히려 한동훈 의원님 존재감만 더 키워주고 영향력만 더 키워주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고 지금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그 평가. 네. 지지율 뭐 이런 것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든 뭔가 지적질을 하고 흠을 잡기 위해서 저러는 건데 저럴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키워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얼굴에 김유정 의원님 연탄재가 하나도 안 묻었으면 누군가가 저거 봐라 연탄 봉사하면서 얼굴에 연탄재 하나 안 묻었다 제대로 나는 건 맞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게 정치권이 점점 더 이제 유치한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스벅스 갖고도 뭐라고 하더니. 매우 이제 유치하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그 영상 보니까 90세 넘으신 그 어르신이 고구마 삶아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때라도 옆에 누가 좀 묻은 거 좀 닦아주지.
싶은 생각이 저는 한편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그런다라고 하지만 아까 이제 속이 주먹만 하다고 하셨나요? 네. 이제 소위 시쳇말로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못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 점점 유치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직에서 야구 봤다 이거 가지고 지금 그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 제소했잖아요, 당에서. 그런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 이러고 있잖아요. 사직에서 야구 봤다 이러면 사직구장을 떠올리지 누가 사직에 있는 어느 호프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실에서 야구 봤다 이러면 잠실구장 떠올리잖아요. 야구 좋아하신다며요. 그런데 그건 정말 지역적인 문제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거 가지고 언론중재위 제소하고 이러면서 지금 연탄재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야 그거는 유치한 거다. 이렇게 퉁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동료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직에서 야구 보면 다 사직구장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한치도 다름없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서로 하는 거 과연 그러니까 정치 신물 나는 거예요. 명절에 덕담하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 좀 안타깝네요. 네, 스타벅스 건도 그렇고 던땡 그 도넛 건도 그렇고 이번 연탄재 건도 그렇고 과연 이게 정치인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비판인가에 대한 논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중 명품 파우치 입장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는 게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까지는 없으셨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좀 보시나요? 처음 답변으로 발음하죠.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얘기한 것 같다.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호 전 의원이 유튜브 생방송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욕설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관훈클럽 대담 토론 발언과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GX야.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라며 상당히 이제 격한 비판을 하던 중에 이 욕설이 섞여 있는 방송이 유튜브 생방송 중에 나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 이 우상호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 의원은 과거 5.18 기념식 전날 광주 유흥업소에서 운동권들끼리 모여 놀면서 여성 동료에게 욕설,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 많아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고요.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입장을 냈습니다. 배설하는 듯 뱉어내는 우 의원의 말이 386 운동권의 민낯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욕설 논란,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의원의 스타일이에요. 저분이 아주 가끔 옳은 소리를 한 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옳은 소리를 전혀 안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좀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공천과 관련된 거에서도 그 우리가 보통 정치인을 말담을 수 없는 이야기,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방송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탁탁 뱉어내는 거예요. 아마 이제 본인이 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를 앞으로 잘해서 시민들의 어떤 유권자의 뭐 표를 받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런 발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동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운동권 청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괜히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아니, 검사 독재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장 청구됐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검사 독재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치소에 가 있을 사람 아니냐. 구치소에 가 있지 않는 것만 봐도 검사 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당 대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검사 출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걸 갖다가 저렇게 비속어를 쓰면서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참 저런 것들이 막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정치 삼류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 저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게 전형적인 뭐 다른 건 우상호 의원이 저질인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저 하나 자체는 아주 저질적인 발언이죠. 김유정 의원님. 이제 불출마 선언도 하고 그다음 정치 행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상호 의원이. 그런데 이제 그 5.18 때 가서 이제 술 마시고 했던 그런 것들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인구에 회자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 실수 혹은 언행이라는 것이 영원히 박제되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내내.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인은 사실 말로 먹고 사는 거라고 통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뭔가 부적절한 어떤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은 금세 드러나잖아요. 과거와 달리. 실시간으로 거의 그냥 다 알게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무리 유튜브라서 조금 편하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려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바람에 과거에 이런 것들 또 뭐 상임위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소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어떤 큰 정치적 행보를 꿈꾼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다 또 이제 소환이 될 거, 이것까지 보태가지고 소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고 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 하면 이 스타벅스 설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연이어 이 스타벅스 발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서민 비하 발언을 했다라는 식의 문제 제기인데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일단 그 문제 제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스타벅스 얘기로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까?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언 아닙니까? 지지난주에는 저희 지역에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회사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벅스를 향해서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한동훈 확실하게 심판할 겁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국민도 서민도 청년도 어디든 갈 수 있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타벅스 장경태 최고위원 앞에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인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최병천 부원장님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신세계 정영준 부회장이 멸공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의 뭐 조국 전 장관부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의 많은 김용민 의원뿐 아니라 관계자들이 아니 어떻게 멸공 발언하느냐, 나는 이 신세계의 스타벅스 안 가겠다라고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한 장관이 저 발언했다고 이제는 스타벅스에 가서 인증 운동이라도 벌이는 것 같은데 이 불매 운동은 이제 사라진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경동시장 근처에 살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동시장에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같이 뭐 이번 뭐 우리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이제 같이 장 보러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경동시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래서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뉴스에서 경동시장에 스타벅스 매장이 만들어졌다는 거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경동시장에도 스타벅스가 만들어졌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경동시장에 스타벅스 매장이 거기서 이제 생기는 이익을 다시 이제 상인들에게 돌려주는 상생 모델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뭔가 좀 그런 걸 좀 대비시켜서 얘기한 것 같아요. 경동시장 같은 곳에도 스타벅스 같은 좀 상대적으로 도시 이미지라 그럴까요? 스타벅스가 경동시장이 좀 물론 경동시장도 서울 도시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여기도 도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시키는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좀 상대적으로 좋은 취지로 얘기했는데 또 이제 민주당 분들이 보기에는 서민들도 많은 서민들이 뭐 젊은 친구들 특히 그래서 약간 세대 간 문화 차이라 그럴까요? 스타벅스라는 게 그런 거를 가지고 비유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좀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상대방의 좀 사소한 말실수 이런 걸 가지고 좀 비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뭐 크게 무슨 최고위원들까지 뭐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불매 운동은 끝난 겁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그럴 거를 뭐 스타벅스를 불매 운동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네. 제가 한 두 가지 좀 네.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언론 기자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비싸잖아요. 이해 못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발언 거. 그럼 들어보시고 네. 먼저 들어보시고 김유정 의원님 논평을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서영구 장경태 최고위원의 서민 비하 발언에 대한 비판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기자님 보시기에는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셨어요? 그때 계셨잖아요. 이해 못하셨어요?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비싼 곳이고 많은 이익을 받아가는 곳이죠. 그 맥락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잘라서 억지로 공격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더 조심하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말 못 알아들었냐라는 건데요. 이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실수 정도인데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이건 옳지 않은데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자가 어떤 질문을 날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하시면 잘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언론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뭐 조금 잘하면 다 검사가 잘하는 겁니까? 검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검사는 다 잘하는 거 이렇게 등치되는데 이거 온당치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 말 이해 못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비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기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네. 적어도 뭐 법무부 장관 시절하고 지금 저는 그 여당 당대표하고는 또 다른 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통령 대담과 관련해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것은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발언하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스타벅스 비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모순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도 박제된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내 인생 꼬이는 건 분명하다라고 가는클럽 토론에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지금 더 꼬울 수 있어요. 이런 발언들 계속 하시면.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하면 네.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그 뼈 있는 충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유정 의원 말씀 좀 새길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말씀은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저걸 계속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 쪽이 오히려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대목에 관해서는 이 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계급을 의식하게 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또 이렇게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좀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정 연휴 아침에 이 여야 간에 이렇게 사소하고 저급한 말싸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시청자들께 죄송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번 대담 내용 중에 그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단호하게 매정하게 끊지 못했던 아쉽다라는 표현을 그냥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근데요, 이게 본질은 그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타벅스 얘기 꺼낸 얘기가 서민들은 오지 못한 곳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생의 모델을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걸 정치적 의도로서 일부러 막 부풀려서 비판을 할 수 있죠, 야당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서영교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언어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국어 공부 다시 해야 합니다.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된다. 과외를 받든지 다시 해서 상담회 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치를 부족이라고 보고 아까 이제 김미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약간 반박을 하면 검사하셔도 되겠어요. 이 말은요. 수사하듯이 자신에게 취조한다는 얘기지 이걸 다 검사식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집어서 잘 얘기하시네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마다 좀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의 커피하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은 이게 차원이 달린 문제죠. 이건 스타벅스가 뭐 커피가 비싸긴 하지만 서민들이 오기 어렵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디올백은 이건 뭐 선물로서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디올백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공을 용산에 던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도까지 했는데 더 해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과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완화되게 좀 얘기를 한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저의 시각으로 이렇게 봅니다. 본격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6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격전지, 수도권 민심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D-60일 대훈전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여론은 어떻게 누굴 향하고 있을까요? 최신 여론조사, 명절맞이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 준비했습니다. 앵커와 함께 대형 미디어로 앞으로 이동하시죠. 시원한 미디어월에서 전문가와 함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응답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파란색은 정부 견제론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정부 지원론입니다. 즉 국민의힘,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1월 넷째 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견제론이 48, 정부 지원론이 42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부 지원해줘야 된다, 즉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이 47%,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은 44%로 역전이 됐습니다. 정부 지원론이 정부 견제론과 교차됐다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내친 김에 MBS 여론조사 결과 중에 정당 지지율 추이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뭐 계속 오차 범위 내에서의 어떤 격전 양상이 넷째 주까지 펼쳐졌는데 민주당이 1월 둘째 주에 33%, 국민의힘이 30.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은 30%로 7%포인트 차이 나는 결과로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의 변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여론조사 지금 비교되는 1월 2주차와 2월 2주차에서 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윤한 갈등이라는 거였어요. 1월 한 3주차쯤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윤한 갈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야당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전체 유권자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볼 텐데 서울이 항상 이 총선 결과마다 서울 결과가 주목받았습니다. 자, 과연 이번 서울 지역 민심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당 지지율을 좀 한번 보시면은 이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35, 민주당 35 대 국민의힘 31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강 벨트에서 여론조사를 좀 주목해서 떼서 보면 이 서울의 전체 지지율 결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한강 벨트, 즉 한강을 따라 붙어 있는 마포, 동장, 용산, 성동, 광진 같은 이 핵심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에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부원장님, 서울 전체 여론보다 한강 격전지의 여론이 조금 달라요? 이 이유는 뭘까요? 지난 2020년 총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 세 가지 선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지금 총선만 비교하면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한강벨트에서 용산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겼어요. 그런데 2022년 3월 대선과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한강벨트 지역에서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졌어요.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만 민주당이 간신히 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패배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한강벨트가 지금 서울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이자 스윙보트 지역이다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김관삼 변호사님, 요즘 보도되고 있는 게 이 한강벨트를 따라서 혹시 예상 대진표, 한강벨트의 예상 대진표를 좀 한번 띄워보면 양당 모두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한강벨트에 많은 여야의 자원들이 지금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을 한강벨트를 따라서 뭐 동작에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투입하느냐, 아니면 원래 출마했었던 광진에 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투입하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지역에 추미애 전 장관을 투입하느냐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강벨트가요, 이제 서울로 따지면 이제 중원이거든요, 중원. 그러니까 한강 이남은 국민의힘이 강하고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한강벨트인데, 지금 한강벨트에서 그 용산 말고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다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 그 한강벨트에서 윤 대통령을 찍는 표가 좀 더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지역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강벨트 자체는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강벨트를 빼앗기게 되면 이게 북진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오히려 북쪽 지역도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반드시 사수할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한강벨트에서 일단 바람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서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석을 좀 많이 차지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총선이 60일 좀 이쪽 저쪽 남았지만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자체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한강벨트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면 이제 한동훈표 공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일어날지, 또 아니면 이대로서 끝날지, 아니면 더 또 쪼그라들지, 그건 뭐 변동성이 많이 있겠죠. 한 가지 더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 선거제 대표 위임에 대한 평가인데요. 보시면 잘 못한 일이다라는 여론응답이 53.6, 과반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잘한 일은 이에 대해서 33.8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6%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즉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비례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제도를 야당 대표 1인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상에서는 과반이 넘는 상당수 많은 의견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 부원장님, 이런 여론이 혹시 이번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선거제 논란이 아주 오래됐어요. 민주당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갑자기 위임한 거라기보다 작년 9월, 10월, 11월, 뭐 12월 등등 해가지고 당내에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뭐 의총도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어떤 논의 없이 대표에게 위임했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당내 이견도 충분히 반영되었고, 그리고 그 이견이 약간 비슷한 비율로 서로 상이한 견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표에게 위임한 거라기보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선거제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등등은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은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최종 결단을 좀 대표에게 위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실은 선거라는 건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어떤 디테일한 선거 제도라기보단 결국 누가 더 민생을 잘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예, 그 53.6%의 국민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는 충분한 수기를 거쳤으니까 저건 오해야라고 이른바 위안하고 넘어가면 혹시 국민들의 민심과는 괴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제 자체로만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공천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내부의 갈등을 좀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어떻게 혁신 및 중도 확장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 부분도 같이 만회가 되는 거지. 보통 이런 여론에는 어떤 이 행위 자체에 대한 여론이라기보다 민주당은 좀 이런저런 면에서 좀 못 믿어온 점이 있는 것 같아라는 게 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원인 진단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접근이 오히려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공천을 리셋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뭐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 벨트에 누구 이거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공천 리셋, 중진 재배치, 당 차원에 일단 공개 요청한 대목을 보면 김태호 의원에게 양산을, 서병수 의원에게 북강서, 조혜진 의원에게 김해, 이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용산 참모 험지로 지역구 재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현모 비서관도 서울 강남을에 신청하긴 했지만 당에 따르겠다라고 했고요. 박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강남을에서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서도 부산 해운대 갑에서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강남, 송파, 서초, 강남 3구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게도 공천을 주지 않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다른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송파갑 같은 경우에는 진수혜 의원님, 네.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계시고 안용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뛰고 있고 박정훈 전 앵커도 뛰고 있고 한데 다른 사람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리셋.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표 공천 개혁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예. 우선 부울경 지역을 보면 사실 제가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번 총선에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있구나 하는 거가 느껴지는 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그 영남 쪽의 다선 중진 의원들은 불출마해 주십사. 또 수도권의 험지로 가주십사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저기 부울경 지역의 지역구 재조정을 하면서 살리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마침 부울경 각 지역에 단체장을 했던 분이 현역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지금 그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현역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에 지금 적절히 배치가 되는 건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명은 되지 않았지만 김기현 전 대표도 사실은 울산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울산의 북구 쪽에 그쪽에 저는 가시는 게 당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영남 쪽은 이미 그 재조정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K 지역은 일단 비어있는 지역이 없고요. TK에 지금 다선 중진 의원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어디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해도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 또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최병천 부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이 윤한 갈등을 계기로 중도층의 표가 조금씩 옮겨오는 듯한 이 조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 지금 수도권에 이 조금 지명도 있는 이 내각 출신이라든지 용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좀 어려운 지역에 보내지는 이런 식의 한동훈표 개혁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제가 민주당 상황을 보면 약간 거의 총선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냥 부자 몸조심하듯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덕분에 그냥 유지할 수 있겠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한 태도로 지금 총선에 임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다시 수위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아, 저 당은 지금 총선 승리가 관심이 아니고 총선 이후에 전당대 당권이나 대권을 두고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국민들한테 전해진다면 저는 이번 총선 국민의힘은 진짜 해볼 만한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고 민주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뭐 나라님 얘기하고 아랫목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공관위원장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인유한 혁신위원장 얘기가 옳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거였잖아요. 예. 영남 중진들 수도권 험지러 가라. 비록 수도권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수용하고 있잖아요. 비록 친윤 아니고 비윤 의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 말대로 되어가고 있네 이런 생각 한편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강남에 주목을 했는데 박진 전 장관하고 이현모 전 비서관의 양상이었잖아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 경로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싸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셋이라는 개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강남권은 국민의힘에게는 거의 비례대표랑 다름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할 정도의 지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2차 공천 관련한 2차 대전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소위 윤한 갈등에서.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는 쪽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도 보기에 그렇고. 그렇다라면 민주당이 조금 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한편 드는데 또 하나는 이번에 사면 관련해가지고 사면 받은 사람들한테도 공천 다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천호 국정원 2차장도 지금 공천 신청했고 막말했던 김성애 전 비서관도 갑질했던 박찬주 전 누구죠? 대장이죠. 다 부적격 아니고 적격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셋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조금 뭔가 달라지나 하다가도 이런 사면받고 곧바로 지금 공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일으켰던 인사들이 적격 판정 받으면 이거는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잘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지켜보고 있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흥미있는 격전지, 관심 지역은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이를 지켜보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보단 내가 더 잘할 것이다 라며 출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이재명, 유동규, 원희룡 이 좁은 계양을 지역에서 마주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원희룡 이 두 후보가 마주쳤습니다, 먼저. 그런데 이 마주침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설을 앞두고 계양산 시장에서 우연히 이재명 후보랑 마주친 거예요. 지금 화면처럼. 지지자들은 저를 밀치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지나쳐 가시더군요.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주쳤는데 바로 옆에 있었어요. 원희룡 전 장관은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무언가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못 본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좀 둘러싸여 있어서. 어쨌든 뭐 인사 정도는 좀 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파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마주치셨는데 말씀 좀 나눠보셨어요? 못 만났고요. 그냥 우르르 밀고 지나가던데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먼저 쓱 지나가고 나서 이제 기자와의 인터뷰였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 대표는 먼저 이제 앞에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 기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원희룡 전 장관의 글에서 아니 좀 인사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못 봤으면 인사 못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 만났군요. 만났어요. 계양산 시장에서 만났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계양산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 말고요. 또 뭐 다리에서도 만나고요. 다리에서도 만나고 사거리에서 만나고 네. 자주 만날 겁니다. 자주 만나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명절 앞두고 큰 시장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대권 후보예요. 그러니까 가면 인파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거기 비해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아직은 완전하게 후보고 그런 것들이 아직 인식이 좀 덜 된 상태잖아요. 근데 저 시장에 갔을 때 모를 리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거하다 보면 상대방 후보가 오면 수행비서랄지 옆 사람들이 저쪽 원희룡 왔어요. 원희룡 왔어요. 다 얘기해 주고 주변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통 크게 다 인파 해치고 가서 네. 원장관 반갑소. 하고 딱 얘기해야죠. 그리고 우리 한번 정정당당하게 편법 쓰지 말고 한번 붙어봅시다. 한 달 할지 아니면 건강 챙기세요. 설이니까 복 많이 받아요. 그런 얘기 정도는 해야지 이게 사실은 대권 주자고 제가 아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얘기했지만 이제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를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모르겠습니까? 인파가 운집돼 있는데 근데 그런 면은 좀 아쉽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젠가 제가 한번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지금 100m도 안 되는 데서 딱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의 플랜카드를 보니까 아주 파격적이에요. 아주 붉은색에다가 원자를 둥그런 원을 해놨어요. 특이하게 했네요. 네, 그 희의고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용을 했어요. 올해가 청룡의 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백그라운드에다 자기 얼굴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플랜카드를 보니까 우리가 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정치인들의 플랜카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정말 마음을 작심 먹어서 저런 플랜카드 하나부터도 이제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저 플랜카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신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부원장님, 사실은 이 유세하다 보면 그 두 후보가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각자 이제 시장 상인들이랑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옆에 지지자들도 있고 같은 좁은 공간이긴 합니다만 지지자들한테 반원으로 삥 둘러싸이고 내 앞에는 이제 그 유권자와 시장 상인들이 있다 보면 막 정신없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카드 저도 저거 봤었거든요. 되게 신박하다는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제 원희룡 그 전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 계양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지도도 낮고 인지도도 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본인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계속 뭔가 논란을 만들어내고 뭔가 좀 약간 시비도 좀 걸고 그리고 사소한 일을 좀 찜소봉대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투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한 20명 정도의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뭔가 투시 능력을 봐서 이쯤에서 원희룡 장관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투시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에게 투시 능력까지 요구하는 거는 약간 좀 초능력 비슷한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연히 있으면은 보면 악수를 했겠죠. 근데 그거를 알고도 일부러 이렇게 지나쳤을 가능성은 거의 좀 뭐랄까 그 우리 아까 전에 한동훈 위원장 연탄재처럼 그거는 좀 과도한 접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총선이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있고 원희룡, 이재명 이 두 분의 싸움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주목받을 만한 싸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뉴스, 어떤 투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사소한 거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거는 앞으로도 여러 번 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문, 친명 사이에 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문명 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특히 여러 친문계가 지금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 대표는 뭐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 대표 뜻 아니냐라는 거죠. 임종석 전 실장 여기서 더 나가면 국민들께 용서 못 받는다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앞서 여러 보도에 따르면 친명 그룹이 비공개로 임종석은 주지 말자라고 의기투합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 이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컸냐?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두렵냐? 뭐 이런 취지의 반박도 저희 채널A 인터뷰에서 한 바 있는데 여기서 더 가면 국민께 용서 못 받는다. 고민정, 나도 총선에 나오지 말까? 이런 얘기. 윤건영, 대표가 지도부 설득하고 정리해야지 왜 침묵하느냐. 결국 공관위원장의 저 발언, 이 대표 묵인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 대표 뜻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도 친명 친문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계에서는 아니 후보가 책임이지, 대선 진 건 이재명 책임이지. 친명계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그때 장관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이다.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그 사람들 책임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친문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친명으로 뒤바뀌어 친문 동지들에게 니들 때문이다 라는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 여러분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에 이른바 대선 백서에는 이 대표, 이 후보의 책임은 거론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백서 앞으로 제대로라는 책에 보면은 당시 우상호 의원이 발행했고요. 총 899쪽의 분량이었는데 대선 패배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 차별화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후보의 인물과 능력이 우위를 점하고도 정권 교체 프레임의 한계에 직면했다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는 후보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건데 문재인 정권의 탓, 그래서 이 대표의 어떤 능력을 제대로 잘 못 차별화했다. 고로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친문들은 출마하지 마라. 이런 논리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 동감하십니까? 이게 대선 백서 엄밀한 의미에서 백서는 아니라고 그렇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대선 일지를 좀 정리해 놓은 종합판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냉정한 대선에 대한 패인에 대한 분석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책임 논란을 하는 이 모습이 아까 국민의힘 리셋 공천한다는 그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과연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인가 유리할 것인가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리할 것이다. 네, 이런 모습이 계속될수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선 책임론이지만 결국엔 공천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장이 야심차게 얘기를 하셨지만 갈등이 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날마다 가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민주당에 결과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고 빨리 이 국면이 수습되지 않으면 저는 설 민심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정권 심판의 기치 하나만을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뭔가 다른 모습을 바라는 중도층의 염원이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무당층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응할 것인가 정말 저는 숙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 후보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른바 친명계들의 이 대선 패배 논쟁, 친문들에게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공관위원장의 발언까지 상당히 치열한데 진수희 의원님, 네. 패배의 후보는 책임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얘기고요. 그 대선 패배에는 문 쪽 인사들, 그러니까 정책 실패나 인사 책임 같은 거를 저지른 이 문 쪽 인사들하고 후보 자신,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후보가 엄청난 리스크를 여러 가지 아주 각종 리스크를 지고 있었고 후보뿐 아니라 후보 부인, 아들 문제까지 그 후보 가족이 온통 리스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패배의 원인의 지분을 따져보면 저는 절반 이상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제가 그 두 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회동하면서 이제 두 계파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세요. 바로 그 다음 날 뜻밖의 이제 공관위 쪽에서 이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제가 과도한 의심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와 공관위원장 간의 이 모종의 역할 분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천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저 속 내부에는 총선은 안중에 없고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국면. 당권, 대권에 대한 내부 투쟁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오려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어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로 해석되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재, 이재명 대표랑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라며 상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1심 때도 2심 때도 모두 유죄였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 없는 유감 표명이 진지한 반성이라 하기 어렵다. 재판부도 판사가 보기에도 조 전 장관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반성의 모습은 없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군요. 징역 2년이 1심에도 징역 2년이었거든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똑같은 2심이에요. 상당수 주요 혐의 모두가 다 유죄가 됐습니다. 일부 무죄를 빼고요. 자녀 입시 비리 유죄예요. 감찰 무마도 유죄예요. 청탁금지범도 유죄입니다. 그 딸 장학금 받은 것도 유죄로 본 거예요. 사모펀드와 증거 조작 관련돼서만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1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딸의 입시에서 숱한 허위 스펙과 허위 서류 등을 총동원 망라하여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거고,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유재수 감찰을 조 전 장관이 무마시키려 했다라는 것도 유죄가 선고가 된 거고요.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그건 사실상 아빠 조국이 받은 거다라고 재판부가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의 피해자다라고 주장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이 김관삼 변호사님 반성도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형 사유 중에서 반성이 있어요. 예. 반성은 진지한 반성인데 이 진지한 반성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자기가 범죄 혐의 인정을 해야지 반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 혐의를 다 부인하면서 나 반성한다, 사과한다. 그게 뭘 사과하고 뭘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지만 아무튼 반성한다, 아무튼 사과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재판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 유죄 무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는데 본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제일 잘 알아요.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검사보다 사실은 더 잘하는 사람이 피고인이거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이죠. 지금 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고 안 해야죠. 그럼 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상고를 해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마치 처음 딱 나왔을 때 어떤 행태를 보면 마치 무죄 받은 사람 같아요. 분위기가. 예. 그런데 본인이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길을 걷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뭐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사실 1심에서 실형 선고할 때 법정 구속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또 2심에서 실형 선고할 때는 거의 대부분 법정 구속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 구속 안 했는데 이유가 증거인멸 도주 염려 없고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1심, 2심에서 다투면서 얼마나 방어권의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예.
이제 조 전 장관은요 더 이상 행사할 방어권이 없어요. 하도 방어권 행사해서요. 뭐 미국에 있는 교수까지 데려다가 증인신문 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냈고 구속이 안 냈으니까 출마할 수 있죠. 출마를 할 수 있죠. 신당도 만들 수 있죠. 신당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실형받은 국회의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고하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게 조 전 장관 사건이 아니고 일반인 사건 같으면요. 저 정도 사안을 심리 불속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빨리 나오면 한 4월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본인이 비례대표로 간다랄지 뭐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된다고 해봐요. 결국 국회의원 취임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좀 눈치 보다가 네.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이니까 뭐 끌다가 뭐 한 1년 있다 선고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특혜 주지 않고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대법원 사건과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4, 5월 늦어도 6월 전에는 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고 1, 2심에서 거의 유죄 나왔잖아요. 그럼 대법원에서도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풀이 뭐 제가 어제 그 미리 써온 저 글씨를 문장을 보니까 일종의 오기가 좀 발동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 많은 법조계에서는 최종심에서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조국 신당 만들어서 비례라도 당선된다면 그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민주당과 관련해서 비례연합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기자들에게 질문 받았는데 조국 신당과는 아직 연대 논의 계획이 아직 없다. 네. 아예 없다가 아니라 네. 아직 없다야. 아직. 그런 정당과 관련해서는 조국 신당도 아니고 그런 정당과 관련해서는 논의 계획이 아직 없다. 조간신문에 따라서 조국 신당의 선을 그었다라는 제목을 뽑은 것도 있고 유보적으로 답변을 피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조국 신당과 민주당을 연대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민주당에 있는 친명이든 친문이든 지도부든 그냥 평 국회의원이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모든 분들이 인식이 같을 것 같아요. 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들은 조국 장관이 따로 당을 만들거나 연대하면 민주당이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잘못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과거에 본인도 검사를 했었지만 가족들까지 괴롭힌 적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으면 조국 전 장관을 처벌하거나 뭐 어떤 재판을 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이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가혹하다는 정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나온 얘기에서 가장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형법학자가 형법으로 뭔가 이러저런 처벌을 받아서 하는데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뭔가 좀 약간 불복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완전 물복이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법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는 좀 약간 낯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출마하려나? 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할지 안 할지가 여전히 좀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께서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고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는 안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이거를 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지층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가능성을 열어두고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본격화되면 저는 민주당은 약간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 이해가 안 돼서 네. 우리 조국 전 장관께 저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저기에서 검찰 독재를 이미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걸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는 게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말이 되나요?
아니 일단 이제 기소하기까지는 검사 독재 얘기할 수 있어요. 기소까지는. 근데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렸고 그다음에 실형 선고됐잖아요. 그러면 사법 독재를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죠. 판사 독재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검사 독재하는 건 이미 그건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서 떠난 건데도 계속 검사 독재를 얘기해야지 자기 지지 세력이 계속 또 자기 지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저건 뭐 아주 정치 의도가 있다고 보고 나올 때 이미 딱 본인이 문장 어떤 얘기 할 건지 써가지고 왔잖아요. 본인은 안 거예요. 유죄 선고 될지 알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와서 저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김은정 의원님. 저도 조국 사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정말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국 전 장관에서 비롯된 이런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 조국 소위 가족이 탈탈 털린 그 시작은 사모펀드 문제였어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표적, 과잉 수사라는 게 사모펀드 관련한 것들이 기소도 안 된 거 많고 기소됐어도 무죄된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로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된 건데 그 부분은 다 무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입시 비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 갈등 유발의 뭐 원인 제공자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억울한 것들이 실제로 그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까지 억울한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든지 리셋 코리아 뭐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수순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양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딜레마예요. 그 비례연합정당에 조국 신당을 합류시킨다면 아마 중도 무당층이 떠날 겁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별도로 비례정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열렬한 지지층들 중에서 그쪽으로 그렇군요. 표가 분산될 수 있어요. 분산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딜레마가 있을 텐데 저는 함께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거죠. 책임은 이럴 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박탈감을 느꼈습니까? 예.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치의 뜻이 있어도 한판 쉬어가는 게 맞지 당장 신당을 만들어서 이거를 또 한다? 그럼 조국의 강을 우리가 건넌 겁니까? 안 건넌 겁니까? 근데 민주당 공관위의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한다면서요. 조 전 장관 입장에선 야 그러면 니네들은 너 나 말고 너 많더만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당원은 아니니까요. 당원은 아니니까. 당원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는데 비례연합 정당의 케이스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지 않을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김정은 의원의 소신은 조국 신당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게 책임을 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사람을 내치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의혹이 아니게 됐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사설 썼습니다. 조 전 장관 2심도 징역, 신당 접고 자숙 시간 좀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다.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라는 사설도 오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이에요. 귀국길에 호박엿과 욕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아시안컵 이후에 웃으며 또 귀국을 했어요. 함께 보시죠.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We end up with the best 4 teams in that tournament, which is a very, very difficult tournament. It's played in the Middle East. And then we go step by step towards Thailand with World Cup qualifying. But absolutely, you know, you have these conversations with KFA. I mean, I know you criticize it every time you can, but this is the life of a national team coach, the life of a club team coach.
is a different one. And I said that a few times. And if you ask me the next time, I will say it again, with all respect. 왜 찍냐고? 빨리 들어가! 각계에서 이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이 뭐 축구협회장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웃고 있어 클린스만. 아 진짜 저건 아니다. 웃지 마라. 와. 감독이 경기구경 온 사람 아니잖아. 이거는 좀 협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4년을 또 기다렸다 또 힘든 거야 이거 그냥. 축구협회장이 누구야? 심장이. 축구협회장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물러나야지. 맞습니다. 지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지가 물러나야지. 대한축구협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냉정한 분석을 할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독 계약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집에 돌려보내면 위약금을 또 축구협회가 어마어마하게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이제 축구협회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론 자체는 계속 감독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협회에서 보면 난감하죠. 자진 사퇴하면 좋은데. 위약금이 60억이나 되네요. 네. 근데 저분이요. 근데 우리 계속 조국 얘기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어요. 진지한 반성이. 적어도 저 정도 했으면 좀 반성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향후에 있어서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랄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요르단 경기 끝나고 선수들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상대방 감독에 가지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뭐 그게 굉장히 젠틀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세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유약금 때문에 그냥 가야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유약금 물어줘도 다음 이게 60억 정도 유약금 있다고 하는데 60억이 다음 또 경기에서 지고 나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국가 이미지도 그렇고요. 어떤 축구의 발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되면 그냥 뭐 60억 그냥 알아서 가지고 가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결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좀 명감독을 좀 영입을 해서 축구를 좀 이 중요하고 김민재랄지 손흥민이랄지 이강인 이 훌륭한 스타들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잖아요. 전략이 부재해가지고. 아니 60억이 좀 아까우니까 축구협회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불러다가 경고도 엄중 경고도 하고 좀 그런 모습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클린스만 저 감독은 변할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고 뭐 재택근무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막 합리화시키잖아요. ESPN 뭐 해설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설해주고 돈 받고 오는 사람인데 본인 입장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얘기하는데도 진지한 반성 안고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선수들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리더가 중요하고요. 집에 가라고 막 지금 시민들이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맨날 원격 근무하는데 집에 맨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데 호박엿을 던져버렸네요. 저는 뭐 축구협회 회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귀향길 모습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오랜만에 이 가는 고향길 방문에 모습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모습도 상당히 좀 정겹습니다. 이날만큼은,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모처럼 만에 가족 상봉의 기쁨도 또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간에 굉장히 정겨운 덕담들도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쌍둥이 아이들 참 이쁜 모습입니다. 좋은 명절 보내고 올라오실 땐 싸우지 마시고 이 분위기 그대로 화기애애하게 제발 싸우지 마시고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오늘도 시작됩니다. 라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돌직구쇼와 화요일 라방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